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재무의 김영환 교수입니다. 요즘 우리가 특강 시리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딥서치에서도 와가지고 했었고, 두물머리에서도 와가지고 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근데 그 특강은 특강대로 나가면서 시험에 커버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 강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예, 저는 뭐든지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제 강의 중에서 사실 제일 재밌는 부분이 앞으로 커버할 부분입니다.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관상과 리스크 테이킹에 관한 거.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 보는 눈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커버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특강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특강보다 더 재밌는 본 교수의 강의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안 보면 후회합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도 내고요, 여러분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읽을 거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죠? 어차피 무슨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예, 이거 보시는 거 뭐 그렇게 큰 시간 소모가 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이제 모래시계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20분 단위로 이걸 끊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무래도 클릭수도 올라가고 여러분도 재밌을 것 같고 저도 효율적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뒤집어 엎어서 한 2번 정도 이거를 뒤집어 엎으면 끝나도록 한 번씩 그렇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드릴 것들은요, Behavioral Corporate Finance라 그래요. 기업 재무에 있어서, 그죠? 기업 재무에 있어서의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관리가 무슨 분야가 있다 그랬었어요. 투자론이 한 큰 분야입니다. Asset Pricing 혹은 Investment라고 하는 분야죠. CAPM, 그쪽 얘기입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걔네들이 심리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고, 그죠? 다른 한 큰 분야는 기업 재무, corporate finance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CFO들, CEO들, 이 양반들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할까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인베스트먼트 쪽에 에셋 프라이싱 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기업 재무 쪽에 그 행동 재무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영자, CEO, CFO의 의사결정 영역 세 가지에서의 논의가 됩니다. 투자 의사결정 하나 있죠. 그걸 자본 예산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 대차 대조표상에서 보시면은 왼쪽 거 차변에, 그죠?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자금 조달을 어떻게든 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할 건가? NPV 포지티브 기억나세요? NPV? 이거는 MBA 공부하시면서 평생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 순현가법으로 양수가 나오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이게 음수거나 0이면은 안 간다 하는 거. NPV 포지티브 하는 거. 그죠? 그 얘기 투자론에 대한 겁니다. 그러고 투자론이 아니라 자본 예산에 관한 겁니다. 그죠? 자본 예산. 그리고 자본 구조는 뭐냐 하면요, 대변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뭡니까? 뎃하고 에퀴티가 있죠. 뎃과 에퀴티가 뭡니까? 이게 부채, 그죠? 자본 조달을 하는 건데, 부채로 은행 빚을 지거나 아니면은 사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게 요거에 해당되고, 에퀴티라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자본 조달하는 거죠. 자기 자본 조달. 예, 이렇게 쓰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좋습니다. 이거를 갖다 뎃과 에퀴티의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까? 그죠? 자본 조달을 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걔는 어떤 식으로 자본 조달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배당 의사결정은 뭐냐면은 인컴 스테이트먼트, 우리 그 손익 계산서에서 쭉 그 매출액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용 차감해 나가고 나서 나중에 뭡니까? 단기 순이익, 넷 인컴 나오죠? 단기 순이익이 나오고 나면은 나머지 그 돈 갖고서 그 단기 순이익 갖고서 어떻게 해요? 뿜빠이를 해서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은 재투자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뿜빠이 하는 거 이거 죄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주주로서의 권리 찾기입니다. 그죠? 좌우지간에 얼만큼을 뿜빠이를 하고 얼만큼을
이 재투자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이걸 배당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가이의 입장에 있어서 세 가지 큰 의사결정은 투자, 자본구조, 배당이 되겠습니다. 기업 재무는요, 게임 이론으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경제학에 있어서 이거 다 재무란 것도 경제학의 서브 필드다라는 거 아시죠? 하부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업 재무는 경제학 중에서도 게임 시어리를 많이 갖다 씁니다. 여기서도 역시 신고전파적 시카고 스타일 경제학자들은요, 이 게임 플레이어들이 다 뭐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게임 플레이어들이 누구누구라고요? 여기에 회사의 CEO나 CFO 그룹이 있고, 내부자죠, 인사이더. 인싸와 아싸가 있다. 네, 아웃사이더. 이 아웃사이더는 누굽니까? 쉐어홀더, 말하자면은 주주들, 죠? 주주들과 CEO, 인싸, 인싸라고 쓰겠습니다. 인싸와 아싸 간의 이 게임, 그죠? 왜 게임이 됩니까? 인싸는 뭐가 있다? 내부자 정보가 더 있고요. 아싸는 그 내부자 정보가 없어요. 도대체 저 회사에서 저 양반들이 뭘 갖고서 의사결정을 하고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 몰라요. 패를 안 보여줘. 그죠?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많이 비밀이어야 되니까. 그 주주한테 보여줬다가 경쟁자가 가져가면 어떡하라고요, 그 정보를. 그죠? 어쩔 수 없는 이 정보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보의 비대칭성은 현실이고, 그죠? 이 플레이어들, 주주와 인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전혀 심리적 바이어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신고전파적인 어프로치고요. 반면에 행동재무 쪽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이 사람들 중에 한쪽 사이드는, 최소한 한쪽 사이드가, 그죠?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물론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쪽에서도 인포메이션 어시메트리, 이 정보의 비대칭성, 그걸 건드리진 않습니다. 당연히 비대칭적이죠. 그렇긴 한데 이 플레이어들이 합리적인가 하는 거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쯤 되고 보면은 게임 플레이어들이 이성적으로만 하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당장 알 수 있고, 그럴 때 이성적일 때에 대비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얘기할 때는 이 플레이어들 중에 한쪽이 비이성적일 때를 상정해서 하나씩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을 생각하는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는 비이성적인 경영자들을 생각하는 접근법입니다. 물론 이때 상대방은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수학적으로도 모델링하기가 편하거든요. 둘 다 비이성적이면 어떡할래요? 그거는 미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 자체가 안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스터디를 하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투자자들 접근법부터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이성적인 경영자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성적인 경영자들이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의 존재에 대응하는가를 연구하는 게 첫 번째 어프로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마켓 타이밍, 캐피탈 스트럭처, 그 자본 구조 이론에 있어서의 마켓 타이밍 얘기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케이터링 해가지고 등 긁어주기, 긁어주면서 돈 벌기 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한 10분 정도 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이성적인 경영자 접근법을 할 건데, 어떻게 CEO든 경영자들이 비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 편향되게 행동하는 것이 회사의 가치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CEO가 또라이일 때 어떡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또라이거나, 또라이는 저도 또라이고 누구는 또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욕하는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 하자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의 CEO가 어떤 바이어스가 있어요. 근자감이 심하신 분이 있고, 근자감이 너무 없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뻑이 엄청 심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뻑이 너무 없는 분들도 있고, 이 스펙트럼이 쫙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거에 따라서 그 회사의 리스크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확 달라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리스크 매니저 입장에서, 그죠? 그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매니징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간 저 회사의 CEO가 얼만큼 근자감이 쩌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핀테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프라이빗 에퀴티라든가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CEO의 어떤 성질이 어떻구나 하는 거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파악할 방법이 생겼다고요. 그 전에는요,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기존에 연세 많으신 그 파이낸스 교수님들, 어카운팅 교수님들, 경제학 교수님들은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그러면은 저 뭐 한 30명 갖다 놓고서 무슨 뭐 그냥 아노바 테스트하고 뭐 실험하는 그런 거겠거니 하고서 되게 하대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시는 건 뭐냐면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예요. 이 모든 CEO의 캐릭터나 이런 거를 빅데이터로 측정할 방법이 생겼고 이게 보니까는 유용하더라.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데 유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척해 나가셔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섹시하고 재밌는 분야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 특히나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는요, CEO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회장님, 그 앞에서 다들 막 절대 복종이죠, 그죠? 감이 어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도 그거에 대한 체크 앤 밸런스가 안 일어나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CEO가 어떤 야구 빠따를 드시는 분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성격 파악, 그분의 취미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핀테크에 있어서도 Know Your Client 그러잖아요. KYC. 예? 그거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인 회사의 CEO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됨됨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동기업 제목 넘어갑니다. 네, 지금 이게 벌써 절반이 넘어갔네요. 이성적 CEO 플러스 비이성적 투자자 들어갑니다. 자본구조 이론 복습을 먼저 이번에 하고서 이번 필름이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보다 더 마켓 타이밍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그 케이터링 얘기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자본구조 이론 복습을 봅시다. 자본구조 이론 여러분들 재무관리 기초 시간 배우셨죠, 그죠? 거기서 자본구조 이론은 어떤 게 있었는지 리스트를 쫙 만들어 보실 수 있나요? 무슨 이론이 있었다? 그거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MBA를 나왔다 그러시면요, 졸업하시는 순간에 기억해야 될 거 넘버 1 NPV 룰, 그 다음에 넘버 2 자본구조 이론에 뭐가 있었다 하는 거 5가지 쫙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기계처럼 튀어나와야 돼요. 뭡니까? M&M, 트레이드-오프, 패킹 오더, 에이전시 코스트, 마켓 타이밍. What?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이런 거 안 배웠다고요?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흐린 기억 속에 그때 자본구조 이런 복습해 봅시다. 뭐냐면은 M&M 뭡니까? 모딜리아니 앤 밀러입니다. 모딜리아니 앤 밀러. 이거는 캐피탈 스트럭처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구조 이론부터 시작하면 뭐냐면은 이 데트와 에퀴티 부채와 자기자본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의사 결정 있잖아요. 그것이 회사 전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데요? 뭐냐면은 CEO가 있고 CFO가 있고 COO가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 보면은 최고이신 분이 CEO 있고 그 다음에 파이낸스 쪽 자본구조를 담당하는 분이 CFO입니다. 그리고 영업 쪽을 담당하는 분이 COO예요. Chief Marketing Officer, 뭐 Operating Officer 이런 분들인데 이쪽에서 COO와 CFO 간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있어가지고 뭐 할 거냐? 나가라. 집에 가라.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나가. 여기서 엄청나게 싸움질도 하시겠죠, 그죠? 정치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라인에 섰느냐 하는 거. COO, CFO가 쫙 라인이 있을 텐데 이런 그 아규먼트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무 담당자 니네 쓸데없어라고 마케팅 담당자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권력 투쟁에 있어서. 그러고 나면은 CFO의 역할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회사란 거는 영업으로 인생은 다 세일즈니까 나가서 팔면 다잖아요. 라고 생각하시고서 COO가 최고다.
그리고 CFO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자본 구조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자본을 누구한테서 조달하든 말든 그게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만약에 세상이 그렇다 그러면은 CFO나 이 재무통 라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다 잘라야 돼요. 정리해고 넘버원 이렇게 된다고요. CFO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렇지 않겠다. 우리가 존재하는 누구나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Right now. 그래가지고 CFO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우리가 데트와 에퀴티 믹스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같은 영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뎁과 에퀴티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해요. 이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CFO와 이쪽 재무통 라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들어오시죠. 그죠? 그러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그 첫 번째 주장을 모델을 세우신 분들이 바로 모딜리아니 앤 밀러 듀오가 되겠습니다. 커플이 아니지. 그지? 듀오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무슨 얘기 했냐면요. 허수아비 이론을 먼저 세웁니다. 스트로맨 시오리라고 그래요. 스트로맨 시오리. 무관함 이론을 먼저 내세워요. 뭐 이 사람들이 이론 몇 가지를 낸 게 있는데 다 보면은 무관함 이론입니다. 뭔 소린데요? 그래.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뭐예요? 세금도 안 내고 우주 공간에서 진공 상태처럼 그죠? 회사가 세금도 안 내고 어떠한 뱅크럽시 코스트 내지는 뭐 그 부채 때문에 뱅크럽트 되게 돼 있는 상황에서의 어떠한 코스트도 없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프릭션 무슨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 같은 게 전혀 없을 때 아주 실험실적인 아이디어한 상황만 갖다 놓고 나면은 사실 CFO는 불필요해요. 어떻게 자본 구조를 뭐 100% 부채로 조달하든가 아니면 100%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하든가 그죠? 100% 자기 자본 말하자면 개성상인처럼 무차입 경영하는 거 있죠. 그거나 저거나 회사 가치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본 구조는 회사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론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학자분들이 세상 몰라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까요? 아니죠. 이건 일단 가장 물리학적인 실험실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나서 그런 상황 하에서는 무관해 라고 먼저 허수아비를 꽂으신 거예요. 딱. 그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암시하는 바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우주 공간의 진공 상태가 아니라 산소도 있고 이제 현실적으로 어떠한 마찰들도 있고 그렇지 않니? 그러면서 세금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는 회사가 뱅크럽트 하려 그러면은 뭡니까? 뱅크럽트 할 때 무슨 코스트가 발생하고 변호사 비용 같은 거 발생하죠. 그런 거 다 생각하고 나면은 상관이 있다 하는 얘기를 애둘러서 말하는 게 바로 무관함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우리의 그랜드 파 모델, 할아버지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M&M. 예, 저거 초콜릿 아닙니다. 초콜릿 아니에요. 예, 저 M&M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로부터 비롯되는 모델이 뭡니까? 이론이 트레이드 오프 이론, 맞교환 이론이라고 합니다. 뭘 맞교환하는데요? 세상이란 건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죠. 뭐냐면은 부채를 가지게 됨으로써 부채 조달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로 인한 코스트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득과 비용 발생을 한다.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 부채를 발행을 하면은요, 그죠?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손금 산입이 되나요, 그죠? 그리고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인식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비용을 비용 인식해줘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베네핏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회사가 보니까는 앞으로 뭐 이 프로젝트 같은 거나 이런 게 이익성이 높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은 부채로 조달하면은 세금도 덜 내고 좋겠네요. 세금 감면 효과. 좋다. 그래가지고 부채 발행 많이 해야지 그러는데 그 끝까지 부채 발행해가지고 뭐 모든 그 회사의 자본 구조를 100% 부채로 할까요? 그건 또 아니란 겁니다. 왜? 부채 조달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뱅크럽시 코스트 이 말하자면은 회사가 망할 때 부도 위험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돼요?
손님들부터 도망갑니다. 자동차 회사가 부도날 것 같으면은 그 회사 자동차 사겠습니까? 안 사죠. 부품을 어떻게 나중에 수리를 할 건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부터 도망가고요. 또 막상 또 뱅크럽트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가 뱅크럽시 코스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를 발행하는 이득과 손실 이거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모든 걸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다. 좋은 것만 가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구조에 있어서 어떠한 옵티멀 최적의 자본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트레이드 오프 시어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기억나는 건 뭡니까? 패킹 오더 시어리인데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학부생들도 그렇고 MBA 분들도 그렇고 평생 기억하는 건 패킹 오더입니다. 왜? 왜냐면은 이거 패킹 오더라는 거는 마치 새가 모이를 쪼아 먹을 때에도 순서가 있듯이, 그죠? 순서가 있듯이 자본을 조달할 때에도 먼저 조달하는 창구가 있고 그 다음 조달하는 창구가 있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조달하는 창구가 있다 하는 이 서열 순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동물과 연관지어서 기억하는 건 정말 평생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패킹 오더 시어리 누구나 다 기억합니다. 순위 이론. 근데 왜 이런 그 얘기가 이제 발생하느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내부자와 외부 주주들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죠. 여기서는 순위 이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어떤 그 비메모리 칩 비즈니스에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서 한 20조 원을 갖다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자본 예산, 그죠? 투자 측면의 의사결정은 됐는데 이 투자가 정말로 의사결정이 하이 퀄리티 투자 의사결정인지 로우 퀄리티 투자인지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가 얼만큼 잭팟성인가, 그죠? 대박성인가, 아니면 쪽박성인가. 이거를 외부 투자자들은 이걸 알 길이 별로 없어요. 그 엄청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는 외부 투자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퀄리티, 잭팟성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갖고 뭘 갖고서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이 회사가 자본 그 조달을 할지, 어디서 자본을 조달을 할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걸 같이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 자본 구조를 보고서 어디서 자본을 조달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보고서 이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뭐라 그러죠? 백솔브 한다는 게 방정식 풀듯이 우리가 추론해낸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패킹 오더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프로젝트가 정말 대박성 프로젝트다 그러면요. 기존의 주주들을 생각했을 때 CEO도 기존의 주주 중에 하나라고 치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 정말로 대박성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이거를 뭘로 조달하겠어요? 뭘로 조달하겠습니까? 내부에 유보된 현금 가지고서, 그죠? retained earnings 있죠. 자본잉여금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내겠죠. 왜? 대박 낸 거 모두 다 내 거. 대박 내면 모두 다 우리 기존 주주 거로 하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의 본능이거든요. 경제적인 인센티브거든요. 그죠? 이건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behavioral finance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주주들이 그렇게 잭팟성이면은 그 기존에 이 유보된 현금으로 투자하겠다 하는 게 1순위. 2순위는 뭐예요? 조금 이게 대박인지 쪽박인지 좀 왔다 갔다 좀 하고 그렇고 있다. 그러면은 좀 의심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내부 유보 현금도 쓰지만은 은행 빚을 좀 집니다. 은행 빚을 지고요. 외부의 새로운 주주들을 초대하진 않습니다. 왜? 여전히 잭팟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잭팟을 내면은 어떻게 해요? 이자 비용만 고정적으로 은행한테
지불하고 빠이빠이. 더 이 돈 터치하지 마세요. 잭팟 내 거야. 나머지 잭팟은 내 거. 이런 식으로 기존 주주들한테 보내고 싶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고정 이자 비용만 내고서 끝내고 싶어서 그 두 번째 오더는 이 부채를 진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프로젝트가 잭팟이 될 확률은 별로 없어 보이고 아주 위험하다. 그죠? 쪽박이 날 확률도 상당히 있다. 상당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은행 가서 빚을 지는 것도 이자 비용이 좀 엄청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로도 커버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유상증자를 해서 새로운 주주를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유상증자를 해서 새로운 주주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깔고 앉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쪽박이 났다 그러면 나만 쪽박이 아니라 새로 초대된 주주도 같이 쪽박. 그죠?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 같이 진다는 전제하에 너님을 초대하겠어요. 아주 오너십을 쉐어링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한다, 발표를 할 때에 자본 구조를 어떻게 해서 가져가겠다 하는 그 발표가 같이 나가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 프로젝트가 얼만큼 잭팟성이다 아니면은 이 위험이 심하다 하는 거를 추론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순위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20분을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